안녕하세요. 저는 광란의 오르란드를 번역한 김은찬입니다. 제가 번역한 그 광란의 오르란드가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전공한 것은 르네상스 문학이 아닙니다. 현대 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학위를 받게 된 것은 또 기호학으로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메르토 에코 선생님 쫓아가가지고 볼로냐 대학교에서 이렇게 학위를 했고요. 다만 이제 르네상스 문학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된 것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인물이 단테이다 보니까 또 단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단테 신곡을 번역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로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그 이탈리아 문학을 조금 소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 그런 것을 조금 느꼈죠. 그러면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그 중에 한두 권씩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란의 오르란드가 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3년 전에 롤랑의 노래 번역했던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사실 광란의 오르란드의 원조가 롤랑의 노래인데 바로 그 롤랑의 노래를 이렇게 번역하신 분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원조분을 이렇게 만난 것 같은 그런 반가운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중세 프랑스어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중세 프랑스어를 공부하자 해가지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프랑스로 가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여권을 외교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 어학, 순수 어학으로 시작을 했다가 도중에 이제 문헌학으로 좀 진로를 갖다가 변경했고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프랑스로 가기 전에 롤랑의 노래를 갖다가 이제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단어조차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어가지고 프랑스에 가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롤랑의 노래만은 읽지 말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텍스트다 보니까 이제 현대 프랑스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지도 교수님을 약속을 잡아갖고서 면담을 했는데 만나자마자 롤랑의 노래를 가지고서는 해보자라고 주제를 주셔가지고 뭐 별 수 없이 읽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여튼 다 읽고 나가고선 뭘 읽었는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세 프랑스어로 바로 읽은 것도 아니고 현대 프랑스어 번역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읽었는데 첫 번째 독서에서는 머릿속에 남은 게 참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읽었다, 다행이다, 이제 그 생각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 좀 달라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것만은 꼭 번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읽게끔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굉장히 어떤 사명감 같은 마음으로 번역을 하게 됐어요. 사명감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좀 같이 고생을 해보자. 그런 그것도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롤랑의 노래가 판본도 많고 이제 프랑스어 최초의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하고 이제 많이 다르고 그런 면에서의 어려움은 있는데 워낙 또 연구가 많이 된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현대 프랑스어로 일찍부터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중세어 구조를 제가 이해를 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있어도 그 대목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대어 번역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광란의 오르란드는 이제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탈리아는 또 프랑스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대 이탈리아하고 뭐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이탈리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단테의 언어를 모태로 해서 현대 이탈리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단테의 언어가 현대 이탈리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뭐 언어상에 있어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표현상에 있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 혹은 표현 방식이 은혜였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가끔 있죠. 그럴 경우에는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전 오래 생각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냥 한번 소리를 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이기 때문에 이게 음악성도 있고 그래서 몇 번 읽다 보면 또 이상하게 또 뜻이 대충 통하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잡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고, 뭐 가장 큰 문제는 분량이 저는 많다 보니까 이걸 뭐 연구재단 그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세 프랑스어 처음 배울 때는 이탈리아를 뭐 전혀 어떤 언어인지를 갖다가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몇 년 전에 그 중세 프랑스 문학 그러니까 프랑스 대학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탈리아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단테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이탈리아와 그 시대 이탈리아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곡의 단어가 500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400개는 현대 이탈리아인들이 문제없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세와 현대의 그 간격이 프랑스어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단테 작품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배워서 단테를 읽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탈리아 공부를 갑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여행용 이탈리아어 교본을 하나 빨리 보고 어린 왕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대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현대 프랑스어하고도. 그래서 그걸 그때 이제 이탈리아 공부를 하면서 그 어린 왕자를 읽고 프랑스어에서 이탈리아어 번역하는 거는 번역료 주면 안 되겠다.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뭐 사투리 정도니까. 해리포터 마법사 이도를 또 이제 프랑스어 번역하고 뭐 해리포터는 번역이 많으니까요. 한국어도 읽고 그걸로 읽고 드디어 단테 신곡을 시도를 했는데 한 페이지 읽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랑스어로 읽자 하고 프랑스어로 봤는데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언어도 이제 뭐 쉬운 언어가 아니지만은 도대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김운찬 선생님이 친절히 각조를 달아놓으신 신곡을 갖다가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 마르코 볼로가 썼다고 하는 그걸 쓴 게 아니라 이제 감옥에서 그 감옥 동료한테 이제 구술해 준 것을 이제 받아 적은 그게 이제 동방견문록으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는데요. 그 텍스트가 원래 나온 것이 그 고프랑스어입니다. 중세 프랑스어입니다. 이태리 사람이 왜 그걸로 이렇게 기술하게 됐을까? 뭐 그 과정은 저로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걸로만 보더라도 뭐 당시에는 거의 같은 언어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상류층에서야 뭐 라틴어로 했겠지만. 프랑스 중세 문학에서 이제 기사 문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 작품들이 대개 이제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하나가 프랑스 소재, 하나가 브르타뉴 소재. 브르타뉴 소재가 이제 아서왕 전설, 아서왕 문학이고요. 그 무은시들은 이제 당연히 프랑스 소재 문학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무은시가 또 세 가지로 이제 대별이 됩니다. 이게 현대식의 분류가 아니라 당시 그 중세 무은시가 유행하던 시절의 한 무은시 시인이 이렇게 세 개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롤랑의 그 중에서도 이제 왕의 무은시 계열, 거기서 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샤를르마니를 갖다가 지칭하는 건데요. 거기에 속하는 무은시이고, 무은시 장르가 발달했던 나라는 프랑스하고 스페인 쪽이 무은시, 그러니까 엘시드의 노래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성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무은시 장르는 아주 통속적인 대중문학
작품으로서 공연 예술에 네. 속한다고 이제 예,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영화 중에서 어벤져스 시리즈 무슨 마블이니 디스니 그런 영웅들이 나오는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무은씨 공연이 마치 영화라든지 네. 이런 걸 갖다가 대신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묘사가 사실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둔 작품들, 그러니까 실존했거나 실존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무은시들, 초기 무은시들에는 무슨 이계 존재라든지 요정이라든지 이런 그 존재들이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들만 등장해갖고서는 칼 들고 피 튀기며 이렇게 싸우는 그런 그 모습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무은시의 이제 본래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 무은시 장르의 문제가 뭐냐면은 분석을 할 때 모든 장르가 이제 처음에 이제 태동기가 있고 좀 어설프던 것들이 형식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절정에 올랐다가 또 그다음에 쇠퇴기가 있잖아요. 무은시는 시작하자마자 롤랑의 노래라는 최고 걸작이 하나 딱 솟아있고 그다음부터 급격하게 쇠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인기를 끌다가 이쪽 브르타뉴 그 소재의 문학에 밀리기 시작했죠. 원탁의 기사들한테. 그래서 이제 무은시들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이 브르타뉴 그 로망이라고 하는 그 작품들하고 동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요정 세계의 말도 등장하고 마법사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로망하고 그 별로 구별이 잘 안 된다 하는 상태까지 가고 혹시 그 전통이 이탈리아 그 기사 문학으로 계속되지 않은 건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를란도가 뭐 아스톨포가 이성을 찾으러 달란에 간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상문학적인 요소들은 무은시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서왕 전설을 기반으로 한 문학이 섞여들면서 그게 이탈리아 문학 쪽으로 같이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냥 그 추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사실은 그 오를란도 이야기는요. 오를란도 롤랑 이제 잘 알아서 이제 판단하시겠죠. 오를란도 이야기는 사실 아리오스도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뭐 루이지 뿔치가 있었고요. 또 이제 보이아르도가 있었고 이분들이 다 그 롤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확대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요소들을 집어넣으면서 가장 크게 들어간 요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기사도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그 영웅들을 다시 되살리면서 거기에 이제 민중적인 요소로서의 흥미로운 거,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루이지 뿔치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 포이아르도 경우는 거기에다 사랑의 요소를 집어넣고, 또 사랑도 어떻게 보면 중세 그 뭐 궁정 사랑이 아니고, 뭐 이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야말로 세속적인 그 현실적인 그런 사랑. 그게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그 독자층에서도, 또 독자층도 되지만, 그건 이제 공연예술로 많이 그 노래가 됐거든요. 일반 민중들의 경우는 뭐 그걸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 듣는 과정에서 자신들과의 어떤 동질성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이탈리아에서 그 오를란도 이야기들이 유행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군주들이나 혹은 귀족들이 이제 궁정으로도 들어갔고, 이제 그러면서 보이아르도 나오고 아리오스도 같은 그런 작가들이 그걸 체계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롤랑의 노래는 이렇게 좀 웃음을 유발하거나 이런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지하죠. 여자도 안 나오고, 여자도 오드가, 야코니 오드가 나와서 대사가 딱 3마디인가, 그러고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은시란 장르는 이런 작품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사실 롤랑만 그래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롤랑의 노래하고 이제 같이 엮여 있는 이제 그런 작품 중에서 그 비엔의 시라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분량도 적당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번역을 해볼까 하고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했었어요. 네. 네. 안 하기로 했는데 어, 이게 그 롤랑의 노래에 굉장히 그 중요한 작품인 게 후반에 롤랑과 올리비에가 결투를 하거든요. 아, 그래갖고서는 올리비아가 이제 맞아요. 당연히 무승부로 끝나요. 이 두 사람은 동급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롤랑과 올리비에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네. 작품이 개작이 엉망으로 돼가지고 네. 앞뒤가 안 맞고 이제 막 예. 그래가지고 이거 번역하면은 욕 먹겠다. 이상한 작품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그 유보를 시켜놨는데 또 하나 번역하기 힘든 게 이렇게 롤랑처럼 숭고하고 장엄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온갖 쌍욕과 예. 부모를 들먹이는 그 패드립이라고 하죠. 예. 그래가지고 참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이 욕설을 갖다가 옮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하다 보니까 이제 이 네. 방랑가객들이 네. 그 방청객들한테 그걸 갖다가 좀 더 이렇게 그 적나라한 표현들을 갖다가 좀 많이 섞어 쓰고 뭐 자숙한 표현도 예. 쓰고. 작품 자체가 완전히 코미디로 가는 예. 무은시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은시인데 그건 또 번역하려니까 너무 짧아서 예. 책으로 만들어지질 책으로 않는 한 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예. 샤를마니의 예루살렘과 콘스탄티노플 여행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뭐 별하별 그 코믹한 요소들이 다 집어넣고. 쏟아져 들어오고 심지어는 올리비에마저 코믹해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주하고 합방을 했는데 또 현대 연구자들이 거기 껴들어가고 이상한 그 코미디를 벌여가지고 예. 아주 점잖은 스위스 학자 한 분이 우리 프랑스 기사 올리비에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 그 양반은 지금까지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 양반은 주장하는데 거기서 애가 나왔거든요. 그 아이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돼요. 올리비에 아들이. 근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코미디로 일관을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의 흥미를 갖다가 유발하는 것을 갖다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은시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